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수경입니다. 어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됩니다. 형식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이지만 문 정부가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정부의 필요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장 반도체 대전이 벌어지는데 삼성의 투자를 결정할 사람은 이 부회장이니 말입니다. 법무부의 표현이 아주 걸작입니다. 이번 가석방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은 구속 353일 만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돼 수감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그 판결은 그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선거의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놀라운 판례를 남겼습니다. 국내도 울고 갈 관심법 판결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서 처형하는 나라가 과연 문민국입니까? 그 판결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자, 오늘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까 합니다. 이 문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 최대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란 말로 상징되는 권력의 이중적 잣대와 후한무치란 말로도 모자라는 뻔뻔함을 말합니다. 후한무치. 문자 그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두꺼운 낯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상식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누구는 공정을 말합니다. 강남 좌파들이 부를 대물림하는 방식이 이 나라 청년들의 가슴에 분노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또 누구는 경제 폭망을 말합니다. 아마추어 집권 세력들이 밀어붙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흔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따라붙었습니다. 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졌으며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이 풀타임 일자리가 무려 200만 개가 사라지는 시름난이 벌어졌고 코로나가 겹쳤습니다. 그런데다 백신 접종 꼴찌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세 사람 이상 모이지도 못하는 전대미문의 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망했습니다. 당연히 문정부가 무너진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전락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임대차 3법을 먼저 들겠습니다. 그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작년 4.15 총선 때 여당은 선거 이틀 전이죠. 돌봄수당을 뿌리고 대통령이 직접 재난지원금을 약속하는 등 금권 선거로 압승했습니다. 황교안이 그런 여당의 포퓰리즘에 가세하고 김용호는 최악의 사천을 하면서 야당은 전무후무한 참패를 자초했습니다. 여당은 180석 거대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시작했는데 바로 임대차 3법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차 3법은 재석 187, 찬성 186, 기권 1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 통과 바로 이튿날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은 국회에 상정된 지 정확히 48시간 만에, 만 이틀 만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군사정권에도 없던 속전속결이라고 썼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데다가 이 법 시행 전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등 위헌이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는데도 야당은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작년 8월 1자 이 방송 시즌2 18화 제목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두 장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 중에 하나는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에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 환호 자격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집권 여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진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임대차 3법은 최악의 입법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집 가진 사람, 집 없는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집을 팔 수도 없게 하면서 다주택자를 흉악범으로 만든 법이기도 합니다. 어제 매일경제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분쟁만 키운 임대차법. 임대차 3법으로 전세에 대한 월세에 대란이 벌어진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여당은 이제 신규 계약조차 상한선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여 다시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국토 보유세 같은 터무니없는 세금을 걷겠다는 등 하나같이 반시장적인 발상만 해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이 차기 대선 구도는 진보 좌파 대 보수 우파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해 여야의 대결도 아닙니다. 아직은 권력 대 반문, 즉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의 분노한 대중이 반문의 기치 아래 모여 대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결과 몇 달째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8월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28.4%, 윤석열 28.3%, 이낙연 16.2%, 최재형 6.1%, 홍준표 4.2%.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윤석열은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5%포인트 오른 35.4%, 국민의힘은 0.8%포인트 하락을 한 34.1%로 이 역시 역전됐습니다. 이 누구 때문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최재형이 여야 후보 전체 조사에서는 4위를 기록했는데 범보수권만 조사하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보다도 밀려서 6위를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책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더 공부하겠다고 말하는 등 준비가 안 된 듯한 모습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다른 문제 하나만 찍겠습니다.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이 베일을 벗으면서 놀랄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엔 북한이 지령을 받고 F-35A, 이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종북 시민단체 정도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2017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 과거에 225국이죠. 이 문화교류국의 지령으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습니다. 그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3년간 84차례 암호로 된 파일 형태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지령은 F-35A 도입 반대, 김정은 답방 분위기 조성, DMZ 평화인간띠 활동, 반미 감정 확산 외에도 2019년이죠. 조국 사태와 관련된 중도층 보수과 선전 활동, 그리고 2020년 총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논란, 2021년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 정치 현안과 관련된 보수야당 무력화 등입니다. 심지어 반보수 실천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유튜버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유튜버 개설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가 나왔을 때 지령은 내렸습니다. 박근혜 석방론으로 사회 전반에 반보수 투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작해 보아야 하겠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패거리들이 날 강도적 본성과 파렴치성을 걸고 사회 전반에 반미 반트럼프 감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도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하라. 그런데 과연 북한이 이런 지령이 한 줌도 안 되는 청주 간첩단에게 내린 걸까요? 거기에만 내린 걸까요? 바꿔 말하면 북한이 지령을 받은 게 충북 동지회 뿐일까요? 원래 청주 간첩단의 명칭은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이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노동당의 지령이 내려와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로 바꾼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 청주 간첩단은 김일성, 김정일의 성군 정치가 아닌 김정은의 이른바 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줄여서 민중제일주의라고 하죠. 이 민중제일주의를 기본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여하튼 북한이 간첩단을 통해 국내 정치 상황에 직접 개입하고 반보수 투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해킹 부대를 통해 인터넷 댓글 조작 등으로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엔 대선 캠페인까지 잠입하고 심지어 정치 개입까지 했으니 이 고구마 줄기를 끝까지 캐면 어디까지 나올까요? 자,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8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부의 친북 성향을 폭로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 민노총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뒤집는다. 이 김준용 씨는 민노총 전신인 전노엽 사무차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민노총은 10월 말 1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 대전환 투쟁이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기간 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 시기 무조건 해고 금지, 국방 예산 삭감,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민노총은 이를 5대 핵심 의제라고 부르는데 내년 대선에서도 진보 정당의 주요 어젠다로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김준용 씨는 핵심 사업이 총파업이라니 기가 찬다며 이번 파업이 조합원 권리나 근로조건 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현대차 조합원들이 1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재벌 해체, 국방비 삭감, 한미동맹 해체 같은 민노총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게 정상이냐. 그는 지금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정치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체제로 전환한지는 아시겠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석기와 같은 경기동부위연합 출신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진경호 전국특별노조 위원장이 김일성 일가가 묻혀있는 북한 평양의 혁명 열사령을 찾아 참배까지 한 사람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재래전을 하면 우리 군의 전력이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좌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좌파 중에는 우리 국방비가 북한 국방비보다 훨씬 많은데 압도적인 전력을 갖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국방비에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군의 전력은 무기체계와 그 운용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숙달된 병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선 주자들 중에 내년에 국군이 5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마침 8일 국방부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계획이 나왔습니다. 2017년 61만 8천 명이 된 병력은 작년 55만 5천 명으로 줄었죠. 내년에는 5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전방의 사단은 무수히 바뀌었습니다. 사라진 사단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군 11만 8천 명을 감축한 것입니다. 감축되는 병력은 모두 육군으로 2017년 48만 3천 명에서 내년 36만 5천여 명으로 25% 감소합니다. 이 정부 들어 사병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인 데다가 병력 자원이 감소하자 병력 총수를 줄인 겁니다. 반면 북한의 병력은 120만 명입니다. 그 중에는 20만 명 가까운 특수전 병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특전사 병력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 외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다양한 대남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력 열세를 보완해주는 한미동맹을 문 정부는 지금까지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미연합 훈련인 이번 8월 훈련이 주목받은 것인데 이마저도 김여정의 협박이 있자 문 정부는 축소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왕위도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ARF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는데요. 한미 외교장관과 북한 대표까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왕毅가 말을 한 겁니다.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외교적 무례를 범하는 겁니까? 우리 군은 이미 16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방침을 예하부대에 하달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참가 부대와 참여 수위를 최소화하는 내용이어서 무늬만 훈련입니다. 실기동 훈련은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이유는 자꾸 늘어납니다. 이런 판에 윤석열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생각이었다는 발언에 시비가 걸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자 출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죠. 김의겸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수업 우화에 나오는 박쥐가 떠오른다. 이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수사를 무용담 삼아 폭탄주를 돌리고 한겨레에도 고맙다고 했다. 과거 기자 시절의 비사를 얘기한 건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는 박영수 특검이 꾸려지기 직전인 2016년 11월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던 2017년 2월 윤석열이 제안으로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2017년 술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윤석열은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보였다. 짜릿한 복수곡을 안주로 삼아 들이켜는 폭탄주 잔을 돌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정말 이런 폭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진실이라도 말입니다. 2016년 첫 술자리에서는 윤석열이 자신에게 저로서는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 한겨레 덕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다. 고맙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 두 차례 만남 어디쯤 불구속 수사라는 방침이 껴들 수 있었을까? 원한과 복수 사이에 정령, 관용이 들었을 여지가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서 박근혜 불구속 생각은 2019년 4월 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형집행 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로 윤석열을 공격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룸사롱에서 양주 마시며 아버지 뻘되는 기업 회장 또는 임원들을 불러내 자기 구두 속에 양말을 벗어 넣은 술잔을 만들어 폭탄주를 마시겠다는 얘기는 널리 회자되는 사례다. 사실이 아니면요, 이건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에서 반격이 나왔습니다. 혹시 본인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 것을 잊은 것인지, 잊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선거 범죄에 앞장서려 한다면 그 무모함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 박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주자인 홍준표와 김태호 등도 윤석열을 일제히 비난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특히 홍준표의 공격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는 다시 내부 총질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희숙은 8일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 조국 수사를 휘하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단순히 권력 다툼이 놀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는 홍준표 역시 조국 수사 때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줄 곳은 검찰뿐이라고 발언했다며 지금 표를 얻겠다고 조국 수사의 의미를 퇴행시키는 것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이 질병청은 어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보다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관이 항의차 모더나로 갔다고 하는군요. 그 바람에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은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서 최대 6주 범위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모더나 계약은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한 계약입니다. 이쯤 되면 그가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도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9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추석 이전까지 3,600만 명 코로나 백신 접종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확보한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다. 그는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유례없는 통제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을 마음의 빚을 짓고 있다는 조국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